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0병상 규모의 직원이 2천여 명인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IM 선교 회발 확산세가 심각한 광주에선 대면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만 맞도록 권고해 우리 정부의 고령자 우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백신 부족이 심각해 채취기와 물량 빼돌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속도로에 가로등 덮개가 날아들고 건물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완도 해상에서는 3,600톤급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중 청와대와 협의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는 탈원전하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정황도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공수처 청사에 수천만 원을 들여 비공개 소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외부인이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뉴스피플에서 만났습니다. 나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뽀요이스와 북원추 폴더 미스테리로 화두를 제시합니다. 검찰이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찾아낸 파일명인데요. 뽀요이스는 북쪽을 뜻하는 핀란드어고 북원추는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에는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거냐는 비판이 쇄도했죠.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선교회와 연계한 광주 안디옥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시내 다른 교회로도 전파가 이루어져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은 건데 TCS 국제학교를 보니 주로 이 손잡이와 창틀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사람은 피해도 이런 것들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광주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일부터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41명이 무더기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65명까지 늘었습니다. 늦장을 벌인 전수조사에서 결국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시내의 소규모 교회로 번진 사례입니다. 이 교회 장로가 지난 21일 안디옥 교회 방문한 이후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 말고도 확진 사례가 나와 N차 감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다거나 또 다른 일로 그런 경우에 또 확진이 나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두고 TCS 국제학교에서도 6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합숙이 이뤄졌던 학교 시설과 숙소 등에서 36건의 환경검체를 분석해보니 절반이 넘는 21건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로 손잡이와 창틀, 에어컨 등으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광주시는 교회발 감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광주역 인근 성인오락실에서도 16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돼 설 연휴를 열흘 앞둔 광주 지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진정세로 접어들던 3차 대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닐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다음 달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일요일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800병상 규모의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환자 보호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직원 2천여 명과 접촉한 환자 보호자를 모두 검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확진자만 23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9명.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일요일 오후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회의를 엽니다. IM 선교회 집단 감염에 더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단계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도 421명까지 증가하며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정부는 오는 일요일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우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기간을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접종 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필요한 국가 출하 승인을 20일 이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도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20일 안에 빠르게 처리하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인 만큼 파급력이 크다 보니 추가되는 절차인데 통상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제조 단위별 검정 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mRNA 등 유전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 더 철저한 품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백신 허가 심사가 신청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12월 검정시험법을 마련했고 파이저 백신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험 방법과 mRNA 백신 분석 장비, 그리고 시약을 입수해 검정시험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위한 국가 출하 승인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하도록 권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자에게 우선 접종하겠다고 했죠. 어째야죠?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보건당국 산하 예방접종위원회가 발표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공고 초안입니다. 다른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에서 64세 미만에 대해서만 투여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효과를 평가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조만간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이 이뤄지면 접종 연령 제한 방침을 최종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Seit einigen Monaten, dass bei AstraZeneca es weniger Daten geht, nicht um schlechte Daten, sondern um weniger Daten.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위험 시설 고령자에게 접종하려던 우리 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후 국가 출하 승인 절차까지 마치면 2월 말쯤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대상 임상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투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만일 고령자 접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월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고령자 접종을 끝내고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800만 명에게 접종을 시작하려던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미만에게 먼저 마치고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얀센과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는 5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 백신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프랑스 파리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백신 1차 접종이 다음 달 2일부터 중단됩니다. 스페인은 이미 접종 중단을 발표했고요. 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만든 백신은 유럽 밖으로 못 갖고 나가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 그래서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새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엄청 비싸다는데도 그래도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백신 보급을 맡은 회사의 CEO입니다. 22살인 이 남성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 자신과 친구 4명이 백신을 맞았다 들통났습니다. The doses were about to expire. We called everybody we knew. Every single person. 캐나다에서는 카지노 회사 CEO와 영화 배우인 아내가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하다 발각됐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지역인 노인마을에 전세기를 타고 잠입한 뒤 주민 행세를 하며 백신을 맞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I understand these people are wealthy, and I won't tell them what to do with their money, but perhaps reparations are due of some level. 백신 품귀 사태로 벌어진 일들인데 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2일부터 파리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백신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독일도 오는 4월까지는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인은 백신 업체의 생산량 부족입니다. 화이자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벨기에 공장을 확충하는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내 협력사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공장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Now let me be crystal clear. The 27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re united that AstraZeneca needs to deliver on its commitments in our agreements. 당장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정경질병관리청장도 세계적인 백신 부족으로 우리나라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자 백신은 꼭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초저온 창고는 국내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치 냉동고로 쓰이는 시설인데 참치는 급속 냉동을 해야 맛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백신이 어떻게 보관되고 또 유통되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창고 온도계가 영하 73도를 가리킵니다. 영하 70도 환경이 필수인 화이자 백신이 보관될 창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국제 백신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5만 명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이 초저온 창고가 유일합니다. 초저온 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커피가 얼마 만에 얼은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커피는 지금 얼어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하 50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동 참치도 주로 이곳에 보관됩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이하기 위해 텅 비워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위해 남겨둔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 창고 3개를 다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접종처에서 받는 수량과 또 제약사에서 보급해주는 수량을 잘 맞춰서 버리는 물량이 없이 다음 달 수도권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여기 보관된 백신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250개 백신 접종센터로 가게 됩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특수 제작된 냉동 차량이 사용됩니다. 접종센터에는 영하 70도 유지가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되고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는 대기구역을 지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15분간 이상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국은 물백신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내부 온도 실시간 확인 장치와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이 있는 장비를 구비하는 등 콜드체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30건의 문건을 복원했습니다. 삭제된 문건엔 산업부가 청와대에 월성 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성 시기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추정되고요. 강세형 기자입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2019년 12월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감사방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530건의 문건이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복원된 파일 제목엔 청와대를 뜻하는 BH나 청와대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날짜와 회의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때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약 3주 전이었습니다. 삭제된 자료 중엔 북한 원전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60 포요이스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명이 폴더가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이 폴더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향 관련 문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파일 제목엔 180514 등 작성 날짜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정리하면 파일 작성 날짜는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이런 정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원전을 없애자면서 북한은 지어주자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청와대는 야당의 발언은 선거를 앞둔 북풍 공정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삭제 파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이라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은 원전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김 비대위원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는 원전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시 한번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체 68만 명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의논됐는지 살펴보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미얀마 국적의 남성이 격리시설인 호텔과 병원 응급실에서 유리를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나서야 제압됐는데 우리나라 상선을 타기 위해 한국에 온 이 남성. 하지만 이 지경이 됐으니 곧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머무는 임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주위에는 가벽이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이곳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방을 이탈해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의 절반 가까이가 깨져 있습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갔다가 그냥 다시 온다 그러서 이제 그쪽 병원에서 소동을 부려가지고 그쪽으로 갔나 보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깨며 다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남성을 다시 격리시설로 돌려보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상선을 타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 남성은 곧 본국으로 귀국 조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한 건데 더 형량이 높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에게 그것도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앞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여행 가방에 아이가 오랜 시간 들어가 있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올라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미 학대에 길들여져서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반성의 기미가 1도 안 보여요.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리던 여성은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판결도 나왔습니다.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징역 7년과 4년이 선고된 겁니다. 당초 이들은 때린 적이 없으니 미안하지는 않고 그냥 안타깝다고 했었죠. 시무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모 전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감독과 장전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모 전 선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감독 등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선수 간 폭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마다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터무니도 없는 선고가 나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항소를 계속 할 거고.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졌던 전남 완도 해상에선 3,600톤급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8명은 구조됐는데 한국인 선원 1명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박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대형 화물선이 한쪽으로 기울어 가라앉고 있습니다. 싣고 온 컨테이너는 이미 바다로 떨어져 둥둥 떠다닙니다. 갑판 위에선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 단정이 침몰 선박으로 접근하자 배에서 선원 1명이 뛰어내립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한 선원을 경비 함정으로 옮겨 태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감귤을 싣고 전남 고흥으로 향하던 3,600톤급 화물선이 완도 해상에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6시 10분쯤입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미얀마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항해사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의보로는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주의보로도 파도가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죠. 화물선은 오전 8시 반쯤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아직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가용 선박과 헬기를 총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순간 최대 시속 90km의 강풍이 불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던 차에 새로 만든 가로등 덮개가 날아들고 건물 구조물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파트 배관이 터졌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지붕 위로 느닷없이 쇳덩어리가 스치듯 날아가고 곧이어 또 다른 쇳덩어리가 날아들자 자동차가 방향을 잃습니다. 하늘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차 위로 떨어졌으면 큰 사고가 나죠. 완전히 거기 100km 달리는 도로니까. 무게가 한 2kg 정도 나가요. 가로등 보호막이 있대요. 그 덮개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 최대 90km의 강풍을 못 이기고 구조물과 간판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선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고 상가 간판이 바람에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군산항 인근 상인들은 세찬 바람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가게로 못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바람 심해갖고 숨을 못 쉬었어요. 완전히 뭐 귀신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막 휘잉 집이 어제 하루 종일 그랬거든요. 부산 연제구에선 거센 바람에 건물 구조물이 떨어져 바깥에 주차된 차량 3대가 부서지고 해운대구의 한 6층 건물에선 대리석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 2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도 천장 마감재가 바람에 떨어져 나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철거했습니다.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7시 반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온수 배관이 터져 하루 동안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한파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아파트 천여 세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에 구멍이 났습니다. 살짝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난방 중단 이런 거 없이 임시 배관 작업을 지금 한 거고요. 바람에 펜스 등이 날아간 서울 용산구의 임시 선별 진료소도 강풍에 따른 안전 우려로 문을 닫았습니다. 강풍으로 제주, 김포공항 등에서 모두 42편이 결항되는 등 하늘길도 막혔다가 오늘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기상청은 건설 현장과 비닐하우스 등 야외 현장의 시설물 파손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하지만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다고 하죠. 체감 온도는 바람이 불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이걸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측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체감 기온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하 10도보다 아래인 것 같이 많이 추워요. 체감 기온이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파가 찾아올 때면 기상청은 체감 온도를 함께 발표합니다. 체감 온도란 기온과 풍속을 함께 측정해 피부가 느끼는 추위의 정도를 온도로 표시한 겁니다. 피부의 온도를 직접 측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동상 등 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캐나다 기상청이 발표한 공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 중구의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풍속을 직접 측정해 체감 온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에 초당 1.2m의 풍속을 대입하자 체감 온도는 2도가량 낮게 나옵니다. 풍속이 강할수록 기온과 체감 온도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데 초당 3.2m의 바람이 분 서울의 오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7.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체감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하는데 위험 단계일 땐 저체온증과 동상의 위험이 있는 만큼
목도리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추위와 강한 바람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50만 채 부족입니다. 뭐 지금의 집값을 잡으려면 50만 채를 더 지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까? 네, 50만 채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이 17만 채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 가구가 124만 가구인데 40% 가구가 입주할 정도의 집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수도권의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38만 3천 채 이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동안 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1, 2인 가구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공급이 그만큼 적었던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단독 가구 증가를 꼽았죠.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예측했던 그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공급 계획의 1, 2인 가구 증가를 제대로 염두에 두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 지역 소형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소형 주택은 그래도 뭐 큰 평형 집보다는 짓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 짓는 게 이익이 더 박하다고 합니다. 네, 건설사는 정부가 제안하는 건축비 상한선을 현실화시켜야 소형 주택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엌 이런 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걸 촘촘히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런가 봅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공항 대신 편의점. 무슨 말입니까? 뭐 편의점에서 비행기표를 판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담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나빠진 경기에 술, 담배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 자주 접하셨죠? 네네. 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담배 소비가 35억 9천만 갑이 팔리며 2019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로 답답해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기보다는 공항 면세점 이용할 일이 없다 보니 면세점 담배 판매가 크게 줄었고 그만큼 국내 담배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내 담배 판매가 1억 4천만 갑 늘었고요. 면세 담배 판매는 1억 5천만 갑 이상 줄었습니다. 집 안에 그러니까 집콕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담배를 좀 덜 피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뒤바뀐 합격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연세대학교 피아노학과 입시 전형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아노학과는 1차 예비 심사에서 2배수로 뽑고 2차 본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생을 정합니다. 네. 그제 1차 심사가 진행됐는데 붙어야 할 20명이 떨어지고 떨어질 20명이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2차 본심사 뭐 다 끝났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실수로 불합격 처리된 20명에 대해서 내일 2차 시험을 다시 치른다고 합니다. 네. 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인데 합격 통보를 받고 2차 시험까지 치른 20명은 불합격 처리되고요. 불합격인 줄 알고 손 놓고 있던 합격자도 뭐 시험 준비하려니까 좀 급할 것이고 또 합격인 줄 알았던 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 같은데 나중에 보상 얘기가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키워드를 보니까 그것도 불합격입니다. 네, 인턴 불합격.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했는데 불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오늘 발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합격자 명단인데요. 조민 씨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인턴 불합격이 논란이 될 정도가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 조민 씨가 국립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는데 조 씨가 피부과 전문의를 하려 하고 이례적으로 복지부가 중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TO를 늘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딸이 피부과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없다고 밝혔고요.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이번 불합격으로 논란은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장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3명의 검사 중 11명을 비검사 출신으로 뽑는다고 하죠. 공수처장도 차장도 다 비검사 출신이라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지금 과천청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비공개 소환 통로를 따로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은 나라장터에 공수처 차폐시설 설치 공사라는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738개 업체가 몰려 경쟁한 끝에 한 업체가 4,800만 원에 공사를 따냈습니다. 공사를 따낸 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수처 청사 외부에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폐시설의 정체는 비공개 소환 통로. 차량이 통로 안에 들어간 뒤 출입구를 막으면 외부인이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이 이뤄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환 통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부 과천청사의 입주가 결정될 당시부터 수사 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청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그리고 또 그분들의 좀 인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개방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이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출범 전 소환 통로 공사를 마친 데다 독립된 건물을 구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공수처 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인데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지자 열린민주당도 법관 탄핵을 외쳤었죠. 국민의힘은 여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상대로 보복을 하는 거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친 정책 의총을 마친 후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 이낙연 대표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르면 첫 본회의가 열리는 2월 3일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8일 만에 다시 부산에 내려간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전국은 다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에 광주행. 여기에서는 홀로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모습으로 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참여하는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결성식.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처음으로 자리하는 다른 지역 행사입니다. 행사는 오늘이지만 이 지사는 어제 광주로 와 홀로 5.18 국립묘지에서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엔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속에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유가족 모임을 찾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광주를 왔는데 당연히 5.18 묘역의 영령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경기도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 바로 광주행. 이재명 지사 측에선 광주에서 열린 공식 행사 외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대선을 15개월 남겨두고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바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았고 우상호 의원은 정책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색적으로 예비 경선 심사를 위한 서울을 바꾸는 7분이라는 걸 PT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민생 현장이 아닌 한자리에 모여 때 아닌 PT 발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본 경선 진출자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서울시장 재보선 예비후보 심사를 위한 비전 스토리텔링 PT에 참가한 겁니다. 8명의 예비후보들은 7분 동안 저마다 준비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당위성과 당선 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과거 시정 경험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오세훈 시절 제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이 업적들이 하루하루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계시는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각 한 여성단체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권 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을 의식한 듯 여성 안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들은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회동을 갖고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고 우상호 의원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공약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벌써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 빅3 후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죠. 10년 만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뉴스피플에서 노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독한 결심과 그리고 섬세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서울시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판사 출신 4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머리를 질끈 묶은 야권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나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꼭 당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지를 표시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좀 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머리 좀 묶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요? 줄곧 운동화를 신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나 후보. 지난 2011년 첫 서울시장 도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운동화를 신었으니까 그냥 빨리 지하철 타자고 뛰어가서 운동화 신고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행동이 더 빠르게 되고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란 자리는 사실은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2주간 선거운동을 하며 주로 만나온 이들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계가 무너진 소상공인들입니다. 공임이 많이 올라서 힘들어지셨다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성수동 상황에 안 맞게 이제 공장이 한 몇 년 사이에 200군데 없어지거든요. 서울시 구상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 우선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한 시민들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조금 검토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에게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강제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인 부동산 문제. 나 후보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여당 후보들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며 공공임대 브랜드화를 통한 서민주택 문제 해결을 구상했습니다. 이제야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기본 철학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보증하는 서울시 스테이 이런 공공임대를 좀 브랜드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염려하며 최근 야권 단일화 논의를 거듭 촉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달리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 단일화를 보면 우리가 정몽준, 노무현 전 대통령 단일화도 금방 뚝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 쌓아온 현장감과 섬세함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장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듣도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선거 기간에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동안 축적된 저희 현장감을 녹여서 정말 우리 삶이, 우리의 일상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독하고 섬세하게 돌아온 나경원 후보의 행복 서울이 그려질 수 있을지 60여일 후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여행은 떠나는 맛이죠. 하지만 요즘 거의 꿈도 못 꾸는 사람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떠나는 간접 여행이 인기입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여행을 한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랜선 여행.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백산 자락 끝, 경상북도 영주 시내에서 10km 떨어진 한적한 마을입니다. 어머니와 딸 둘이서 운영하는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특별한 유튜브가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촬영인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모든 식재료 중에서 가장 사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식재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부석태입니다. 부석태라면은 부석사콩?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이 무너지자 지역 명소와 맛집을 알리려고 나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사장으로서 참 쑥스러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다면 다 넘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무작정 시작한 것이 벌써 8개월. 구독자와 지역 시민의 반응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B급 감성의 패러디 댄스로 조회수 450만이 넘은 이 영상의 출처는 충주시 공식 채널입니다. 충주시를 홍보하는 다른 영상의 기본 조회수도 20만이 넘는데 수도 서울시보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로 수익 계산을 해보면 1년에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영상들을 모두 만드는 데 투자한 비용은 고작 장비값 60만 원.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저희는 좀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실.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 국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코로나19 1년. 관광이 어려워지자 이처럼 온라인 관광이 대세가 됐습니다. 여행길은 막혔지만 욕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생긴 겁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실시간 라이브 랜선 투어는 90분에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유료 참여객 기준으로 누적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어 해설을 제공하는 랜선 여행 상품은 유료인데도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 범 내려온다의 동영상 시리즈는 조회수 5억 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패러디 영상, 유튜버들의 댓글, 평가 이런 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도 되게 아름다워서 한번 코로나 시대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인상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한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랜선 여행을 통해 실제 여행하듯 일정에 따라 관광지를 방문해 볼 수 있어 코로나19 종식 후 외국인 이용자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효과가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랜선 여행 시대, 관광의 본질을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열정. 관광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든 먹을거리든 즐길거리든.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미국도 이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권에 유명 인사까지 가세해 공매도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논란 중인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기업인 게임스톱. 기관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얻는 공매도 공격을 하자 SNS 토론방을 통해 합심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맞대응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주가는 20배 이상 뛰었고 공매도를 시도한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Because this is so easy, free, readily available, completely gamified on people's cell phones. A lot of people, little money, but they're forcing the big guys to, they're forcing the hands of the big guys.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공매도는 헛소리이고 사기일 뿐이라고 공매도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주가 폭등과 공매도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문제점을 짚겠다고 나섰습니다. To have a healthy stock market, you got to have a cop on the beat. That should be the SEC. They need to step up and do their job. 이런 미국 상황이 우리 증시의 공매도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금융위가 대책회의를 갖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불법 공매도 차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이며 4월부터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7일 3,000을 돌파하며 3,208까지 치솟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공세로 3,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연지 17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가 무너진 건데 나흘 연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개인은 열심히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줄곧 팔았죠. 오늘 그림을 보면 올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5천억 원을 넘으면서 3,000선이 위협받더니 6천억 원을 넘자 3,000선이 곧 무너집니다. 이후에도 외국인은 20-30분 간격으로 1,000억 원씩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장 막판에는 순매도 금액이 1조 4,300억 원까지 치솟죠.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공매도 논란으로 크게 출렁이면서 우리 증시의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받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산업 생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반등의 조짐이 조금은 보인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칫솔 등 생활용품 소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마스크 연관 기술 등을 활용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성장했지만 애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셧다운 등 예측하거나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이 문제가 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서비스업에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이 선방하며 0.5% 성장했지만 거리두기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종 생산은 2% 감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8%,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행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면세점 판매가 37.5% 감소하는 등 소비도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0.2%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도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경기 회복에 불씨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특수유리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용광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배관에 남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뽑아놓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또 이에 관련한 대한체육회 시정 명령도 거부한 스포츠단체. 바로 컬링 연맹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15일 김용빈 회장 당선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세후 갑자기 선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부 선거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연장을 결정해놓고선 뒤늦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회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는 7%를 득표하고도 이를 빌미로 기탁금 5천만 원을 되찾아갔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한체육회가 선거 무효 사안이 아니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연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으로 컬링연맹 개혁을 외치며 최다 득표했던 김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고도 공식 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컬링인들이 얼마나 새로움을 갖다가 원했으면 저를 갖다가 뽑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슬픈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연맹. 인터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지금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절반 이상의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자 김구혜 회장 직무대행은 선거 무효 입장을 고수한 채 사퇴했습니다. 연맹은 새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선거 결과 인정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연맹의 표류가 더 길어지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예선을 앞둔 선수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 소식이 잦습니다. 주말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산지를 따라서도 최고 7cm의 꽤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풍의 한파까지 오늘 활동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기온 올라서겠고요.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풀리는 중부지방.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중북부 지방을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